총리는 당장 사퇴해라. 캐나다 말아먹게 생겼다. 캐나다가 완전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을 거절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내가 아직 잠에서 깨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 경계 어딘가에서 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날카롭고 짧은 음이었는데 귀가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 바로 꽂히는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천장이 보였고 시계 소리가 들렸으며 창밖은 아직 어두웠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방금 들은 소리가 꿈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상 연락망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북극해, 훈련구역, 배터리 이상. 나는 그 세 단어를 읽으며 손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숫자가 아래에 찍혀 있었는데 잔여 산소 추정치였습니다. 7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7시간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함장이 보낸 마지막 보고는 짧았습니다. 통신개통 차단, 주전원 이상, 위치 고정 불가. 그 문장들이 화면에서 읽히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12시간 전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은 오전부터 붐볐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가 단순한 실무회의가 아니라는 걸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달국장이 단상 앞에 섰고 화면이 켜졌으며 독일 국기와 조선소 로고가 동시에 떴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이미 결론을 알았어요. 발표가 시작됐고 내용은 예상한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더 단호한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달국장은 한국 제안서를 2번 언급했는데 2번 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표현과 묶어서 말했어요.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말이 기술이나 납기보다 먼저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회의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옆자리 선임 분석관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 했던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놓인 서류 묶음 맨 아래에 한국협상단이 제출한 제안서 사본이 있었는데 나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그걸 한 장씩 넘기고 있었어요. 기술 사양, 생산 체계, 인도 보증 조항.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량이 독일 제안서보다 얇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굵은 글씨로 박힌 항목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2033년 첫 인도 보증이라는 문구였는데 보증이라는 단어에 밑줄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구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가 발표장 앞에서 박수 소리가 터지는 걸 들으며 페이지를 덮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온 건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마이클은 60년 넘게 군복을 입었고 잠수함 갑판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는데 전화 너머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볍게 들렸어요. 독일이 맞지? 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를 따라오던 나라 아니냐고도 했는데 나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틀렸다고. 지금 당장 설명할 근거가 내 손 안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마이클은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라고 했고 신뢰는 그 시간에서 나온다고 했으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복도 창밖으로 주차장을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협상단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항의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재협상을 요청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노트북과 서류 박스를 조용히 정리해 카트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불편했어요. 발표장 안 사람들은 한국이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들의 움직임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협상단 막내로 보이는 사원이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는데 그 손에 들린 파일철 표지에 캐나다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나는 그 글자를 보면서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화면에 알림이 하나 와 있었어요. 거제 조선소 발신이었는데 내용은 캐나다 협상 관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국가 대표단으로부터 생산 슬롯 문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는데 발신 시각이 오타와 발표 종료 시각보다 앞서 있었어요. 나는 그 시각을 2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었어요.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연락이 들어갔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바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알림을 닫지 않은 채 한국 일정표 파일을 열었어요. 삭제 예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자정이었는데 그게 표준 절차인지 아닌지 그 순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지워지면 안 된다는 감각이 손보다 먼저 움직였는데 그 감각이 어디서 온 건지 복사가 완료되는 화면을 보면서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밴쿠버 항만 창고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오타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막상 창고 입구에 서자 그림과 달랐어요.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언성을 높이는 소리도 없었으며 지게차 엔진 소리와 박스 테이프를 당기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냉장 창고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는데 그 안에서 한국 실무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작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지만 하던 일을 이어갔는데 그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캐나다 협력업체 담당자와 한국 실무진이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무슨 내용인지 들으려 했는데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게 계약서였습니다. 종료 조항이 펼쳐져 있었는데 한국 쪽 담당자가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실 보전 항목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측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책임자를 찾았어요. 강민석은 창고 안쪽에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작업복 위에 회사 점퍼를 걸치고 있었으며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선반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는 클립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먼저 말했습니다. 오타와에서 오셨군요. 라고 했어요. 확인이 아니라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가 클립보드를 내리고 나를 봤을 때 표정이 평온했어요. 반갑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그 평온함이 이상하게 이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이라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바로 용건을 꺼냈어요.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부 인력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강민석이 잠깐 나를 봤어요. 대답하기 전에 선반 위를 한번 훑었는데 그 시선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말이 협상 전술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고객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묻기 전에 강민석의 점퍼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내게 잠깐 실례하겠다고 했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는데 그가 돌아섰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 조금 더 닫혀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거제에서 연락이 왔는데 캐나다 자리를 문의한 쪽이 계약을 확정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확정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어요. 자리를 문의했다는 건 발표 이전부터 연락이 오갔다는 뜻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어제 내가 확인했던 알림 발신 시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강민석이 클립보드를 다시 들었고 나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독일에서 보낸 첫 일정표가 도착했어요. 나는 좌석 화면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열었습니다. 공개 발표에서 제시됐던 일정과 대조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생산라인 배치표였는데 맨 앞줄에 캐나다 물량이 아니라
다른 국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3칸이 이미 다른 국가 물량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발표 당일 배포된 공개 자료에는 그 칸들이 비어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 자료를 나란히 펼쳐서 다시 봤어요.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달랐어요. 공개 자료는 캐나다가 상단에 배치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일정표에서 캐나다 슬롯은 이미 3번째 뒤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은 채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오타와에 도착하면 이 자료를 상관에게 먼저 가져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민석이 창고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떨어졌다고 했어요. 미련이 없는 사람의 말이었는데 지금 이 일정표를 보고 나니 그 말이 처음과 다른 무게로 읽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상관 앞에 일정표를 올려놓자 그는 두 자료를 번갈아 보더니 손으로 공개자료 쪽을 덮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지시였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수정이 어느 방향을 뜻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원본 일정표 파일 옆에 한국 제안서를 나란히 펼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 문서를 같은 화면에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함부르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오타와와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어요. 습기가 섞여 있었고 바람이 낮게 깔렸으며 하늘이 두껍게 흐려 있었는데 그 무게감이 이상하게 이번 방문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안내를 받아 들어서자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이 넓었고 크레인이 높았으며 부두 쪽에서 용접 불꽃이 튀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속도가 빨랐어요. 생산시설이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지 납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설명했는데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쪽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열기가 확 올라왔는데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닥이 진동하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춰있는 구역이 없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좋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현장 관리자와 마주 앉은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였어요. 회의실은 생산동 위층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라인이 내려다 보였고 진동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관리자는 50대였고 악수가 단단했으며 자료를 먼저 꺼내놓지 않았어요. 나는 캐나다 일정 확인을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바로 자료를 펼치지 않았어요. 잠깐 창문 쪽을 봤는데 그 시선이 아래 라인 쪽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기존 계약과 유럽 안보 수요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향후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정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생산 능력 현황표였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고 숫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현재 수주 잔량, 라인별 가동률, 연도별 인도 계획, 페이지를 넘길수록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연도에도 여유 슬롯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캐나다 물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으려 했는데 찾기 전에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자국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건 캐나다도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사과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이 현실이라는 투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안의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때로 거짓말보다 더 불편하다는 걸 그 순간 실감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는 밤 편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고 기내가 조용했으며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가방 안에 넣어뒀던 한국 제안서 사본이 먼저 손에 잡혔어요. 나는 그걸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조선소에서 받아온 생산 현황표와 나란히 펼쳤는데 두 자료를 같은 시야 안에 올려놓고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독일 현황표에서 연도별 인도 계획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캐나다 물량이 나와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유럽 국가 이름들이 연도 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생산 라인별 가동률이었는데 현재 가동률이 칸마다 90%를 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캐나다 물량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를 역산했어요. 현재 수주 잔량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캐나다 첫 인도 예정 시점을 대입하면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맞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나는 한국 제안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생산 일정 항목이었는데 페이지 전체가 연도별 슬롯 배치로 채워져 있었어요. 캐나다 물량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었고 착공 시점이 구체적으로 찍혀 있었으며 인도 보증 문구가 그 아래에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게 단순 홍보가 아니었다는 걸 독일 현황표를 본 뒤에야 이해했는데 이 슬롯이 실제로 확보된 생산 라인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게 숫자를 대조하는 순간 느껴졌습니다. 기내 불이 줄어들었어요. 승객 대부분이 눈을 감았고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으며 나는 두 자료를 덮지 않은 채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오타와에 돌아가면 이 비교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상관이 지난번에 원본 일정표를 덮었던 손이 생각났어요. 오타와 사무실에 들어선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관은 이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자료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보고서는 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독일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하려 했는데 그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 계약 직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정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명령이었어요. 보고서를 봉인하겠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봉인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은 딸이 독일까지 다녀온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는 생산 현황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은 결국 약속을 지킨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는데 나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대신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어요. 보고서 원본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꺼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봉인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파일을 닫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고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보고가 들어온 건 오후 회의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당직 장교가 들어왔는데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회의 자료를 덮었습니다. 북극권 훈련 구역에서 잠수함 한 척이 추진 개통 이상으로 임무를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까스로 귀향했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가까스로라는 단어가 보고서 안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정부 발표는 그로부터 2시간 뒤에 나왔어요. 단순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정기 점검 일정에 따라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단순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고장이라면 가까스로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비 기록 열람을 요청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준 건 다음 날이었는데 봉투가 얇았습니다. 나는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록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점검 일정표였고 두 번째 페이지는 부품 교체 이력이었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추진 개통 핵심 부품 교체 항목이었어요. 교체 예정일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연기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부품 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수개월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날짜를 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미뤘고 교체를 미룬 채 훈련에 투입됐으며 그 결과가 가까스로 귀향이었다는 흐름이 세 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사고 함정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나는 승조원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류 상사 아들이라고 했는데 류 상사라는 이름을 꺼내는 방식이 오래된 기억에서 끌어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전화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자신이 현역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품을 기다리면서 출항했고 출항하면서
보고서에는 점검 완료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가 그 말을 꺼낸 이유를 알 것 같았는데 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정비 기록 3번째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부품 부족이라는 4글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연필로 날짜를 적었어요. 지금이라도 생산 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상관은 자료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만 봤어요. 그리고 덮었습니다. 독일 계약을 흔들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더 짧았어요. 지난번처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품 교체 이력 페이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수개월 전부터 교체가 미뤄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관이 그 페이지를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시선이 날짜 쪽에서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별도라는 단어가 대화를 끝내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관련 뉴스였는데 나는 반사적으로 다 들여다가 멈췄어요. 제목에 진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상 링크가 붙어 있었는데 나는 그걸 열었어요. 거제 조선소 부두였습니다. 잠수함이 물 위에 내려앉는 장면이었는데 예정일보다 앞당겨졌다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흘렀어요. 영상이 2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나는 끝까지 봤습니다. 선체가 물에 닿는 순간 주변에서 물보라가 일었고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며 카메라가 잠수함 측면을 천천히 잡았는데 선체가 깔끔했어요. 흠집 없이 납품된 물건의 표면이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닫으며 아버지에게 링크를 보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는데 빠른 건조가 곧 좋은 잠수함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은 이유는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를 그날 밤에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정비 기록 사본이 있었어요. 부품 부족이라는 글자가 위를 향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뒤집어 놓지 않은 채 불을 껐습니다. 유럽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처음 느낀 건 보고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누군가 지도를 펼쳐놓고 유럽 쪽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이번 회의가 캐나다 일정 얘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 해군 증강을 결정했고 기존 고객국 중 2곳이 추가 발주를 확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숫자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추가된 물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며 지난번 독일에서 받아온 생산 현황표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이미 빈 슬롯이 없었는데 거기에 추가 물량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이 바로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생산 현황표를 다시 열었어요. 독일에서 받아온 원본 파일이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추가된 물량을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슬롯을 하나씩 채워가다 보니 캐나다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자꾸 뒤로 밀렸어요. 한 번 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추가 물량이 앞 순서를 차지할수록 캐나다 슬롯은 계단식으로 뒤로 밀려났는데 마지막 숫자가 나왔을 때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공개 발표에서 제시됐던 첫 인도 시점과 내가 계산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은 차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계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상관 방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산 결과를 프린트한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상관이 나를 봤어요. 나는 종이를 내밀었는데 그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시선만 한 번 줬어요.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나는 캐나다 인도 시점이 공개 발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는 독일 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의라는 단어가 대화를 끝내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방을 나오면서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복도가 길었는데
끝에서 누군가 나를 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언론에서 인도 지원 가능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커졌어요. 나는 기사를 읽으며 숫자가 내가 계산한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내부에서 흘러나간 건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계산한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쪽이든 이제 숫자가 밖에 있다는 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나는 그날 저녁 거제에 연락했습니다. 강민석 앞으로 보낸 메시지였는데 생산 슬롯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나는 노트북 화면에서 메시지를 열었는데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도 문장은 같았어요. 나는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 구름이 두꺼웠어요. 잠시 뒤 다시 화면을 봤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 옆에 캐나다가 잃은 건 입찰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말이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들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였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USB가 있었는데 그 안에 한국 일정표 원본이 있었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처음 복사할 때는 그냥 지워지면 안 된다는 감각이 손을 움직였는데 지금 이 순간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된다는 게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강민석의 메시지가 화면에 아직 떠 있었고 슬롯은 이미 없었으며 언론에는 숫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나는 USB를 서랍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손이 멈춘 이유를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서랍을 닫지 않은 채 계산 결과가 적힌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거제행 비행기는 인천에서 갈아탔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나는 그 시간 동안 공항 의자에 앉아 한국 제안서를 다시 읽었어요. 오타와에서 읽을 때와 인천에서 읽을 때가 달랐습니다. 오타와에서는 비교 자료였는데 인천에서는 현장 확인 목록처럼 느껴졌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고 확인하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가 점점 불분명해졌습니다. 거제 조선소 정문에 들어선 건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안내를 받아 생산동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와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겹쳐 있었는데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소리였지만 밀도가 달랐어요. 빈 구역이 없었습니다. 라인마다 무언가 올라가 있었고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천장 높이까지 들어올려진 선체 구조물이 조명 아래에서 그늘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 그늘 아래를 걸으며 벽면을 봤습니다. 국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 개였는데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걸음이 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캐나다 국기는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민석은 회의실에 먼저 와 있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눈에 걸렸어요.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 앉는 게 협상인지 통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강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했어요. 사과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어요. 강민석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가능은 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계약한 국가들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조건이라는 투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능하다는 단어와 바꾸지 않는다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따졌습니다. 가능하지만 순서는 그대로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려다가 멈췄어요. 나는 다른 방향으로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지불하면 달라지는 게 있냐고 했어요. 강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는데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롯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킵니다. 라고 했어요. 문장이 짧았는데 그 짧음이 대화를 닫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슬롯을 판다는 표현을 내가 먼저 쓴 적이 없었는데 강민석이 그 표현을 쓴 건 내가 무엇을 제안하려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부두가 보였는데 선체 하나가 물 위에 올라와 있었고 작업자들이 표면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크레인 소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캐나다가 한국을 단순 공급업체로만 바라본 것이 가장 큰 오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걸 느꼈어요. 뜨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확인이 됐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안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벽면을 다시 봤습니다. 국기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나는 그 앞을 지나치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상관을 거치면 자료가 또 덮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덮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가 가진 자료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 환승 대기 중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총리실 직접 보고를 위한 자료 목록이었는데 쓰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타와에 착륙하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국방부 번호였는데 나는 받기 전에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받았어요. 목소리가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였어요. 보고는 내부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말이 첫 문장이었는데 내가 거제에서 돌아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국방부 본부 건물은 오타와 도심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나는 소환 연락을 받고 나서 택시 안에서 메모를 정리했는데 손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지 순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자료가 있었어요. 독일 생산 현황표 원본, 한국 제안서 사본, 내가 직접 계산한 인도 시점 비교표, 거기에 거제에서 받은 강민석의 메시지 출력본까지 있었는데 이것들을 꺼낼 수 있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택시 안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본부 복도는 길었어요. 안내를 받아 걸어가는 동안 형광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는데 불빛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쪽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눈에 걸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고 나는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조달국 소속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자료가 이미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평가서였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그 서류를 봤는데 표지에 최신이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쪽 담당자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어요.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가 결론 요약이었는데 한국 잠수함이 북극 작전에 부적합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인용된 시험 자료의 날짜를 봤는데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한국 측이 제출했던 저온 운용 보완책 항목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비어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정 보증 조항도 없었어요. 나는 서류를 덮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최신 시험 자료가 빠져 있다고 했어요. 조달국 담당자가 나를 봤습니다. 이 평가서는 공식 검토를 거친 문서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는데 내 말에 반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닫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제출한 보완책 자료가 삭제됐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 쪽 담당자가 그때 처음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는 서명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에 서명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 말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조달국 담당자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절차상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그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는 걸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건 서명 없이였어요. 복도로 나서자 보안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라고 했어요. 나는 출입증을 목에서 빼서 건넸는데
그 다음에 노트북도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나는 노트북을 건네기 전에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손에 잡혔어요. 나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만 건넸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한 건 건물 밖으로 나와서였습니다. 바람이 찼는데 재킷이 얇았어요. 마이클이 받았고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출입증이 회수됐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를 위해 침묵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명령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었어요. 자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꺼내 하나씩 아버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생산 현황표부터였어요. 숫자를 말했고 날짜를 말했으며 캐나다 슬롯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안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도 끊지 않았어요. 삭제된 보안책 항목까지 말하고 나서 나는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뒤에 말했는데 증거가 맞다면 끝까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한국이 우리를 구할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문장이 같이 나왔는데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 문장을 들으며 아버지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람이 더 차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다시 닫으며 USB가 아직 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청문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 그 순간이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면서도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직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직 처분 통보서가 도착한 건 출입증을 반납하고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봉투가 얇았어요. 나는 그걸 뜯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는데 뜯어도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뜯었어요.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읽고 나서도 봉투를 바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청문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식탁이 책상이 됐고 서류들이 펼쳐졌으며 USB에 담긴 파일들이 하나씩 출력됐는데 그 종이들이 쌓일수록 이걸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가장 명확하게 전달될지를 생각하느라 밤이 깊어지는 걸 몰랐습니다. 현관벨이 울린 건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나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울리는 소리에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국방부 차관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는데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들이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선 채로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그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차관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한국 측과의 비공개 접촉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대가로 복직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밤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접촉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제안이 왜 자정의 현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차관이 말을 이었어요. 독일 일정이 다시 조정됐다고 했습니다. 자국과 노르웨이 추가 물량이 앞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내가 계산했던 숫자가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됐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차관이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나는 거제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강민석 앞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존 가격과 일정으로 예비 슬롯을 남겨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손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고 청문회 자료 순서가 흩어져 있었으며 커피잔이 식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어요. 답장이 온 건 오후였습니다. 강민석은 짧게 썼어요. 캐나다 전담 인력과 생산 공간이 이미 다른 국가 계약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예비 슬롯이라는 단어가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예비로 남겨두려면 남겨둘 공간이 먼저 있어야 했는데 그 공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차관에게 결과를 전달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탈락의 안갚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는데 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갚음을 하는 쪽은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강민석의 답장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있었어요. 나는 차관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석의 메시지 뒤에 붙어있던 자료였어요. 새 고객들의 계약금 납부일과 착공일이 표시된 일정표였는데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이게 협상 전술이 아니라고 했어요. 차관이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시선이 날짜 쪽에서 멈추는 게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알면서도 안갚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차관이 자리를 떴고 나는 식탁 앞으로 돌아왔어요. 서류들이 그대로였는데 복직이라는 단어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청문회 자료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차관이 다녀간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복직을 보장하겠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비공개 접촉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있었어요. 나는 재생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정부의 이중 태도를 공개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이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가지는지를 느끼며 식탁 위 서류들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했어요. 국방부 본부 소환 연락이 온 건 아침이었습니다. 정직 처분 중이라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본부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나는 연락을 받으며 어떤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했는데 짐작이 맞는지 틀리는지보다 가방에 무엇을 넣고 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USB를 넣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본부 복도는 지난번과 같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보안팀 소속이었는데 말이 없었고 걸음이 빨랐으며 나를 데려간 곳이 지난번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쪽이었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는데 테이블이 좁았고 의자가 2개였으며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조달국 담당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묶음 있었는데 나는 자리에 앉으며 그게 무엇인지 보려 했는데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들어 내 앞에 밀었어요. 이번엔 뒤집지 않은 채였는데 표지에 공식 평가서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읽고 나서 2번째 페이지로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북극 작전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첫 문장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인용된 자료 목록이 있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4년 전이었어요.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온 운용 시험 항목이 있었는데 결과가 미달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이 제출한 보완책 자료는 없었습니다. 일정 보증 조항도 없었어요. 나는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넘겼습니다. 인용 자료 목록을 다시 봤는데 최신 시험 결과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작년에 한국이 제출했던 저온 환경 개선 보고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처음부터 비어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었어요. 담당자를 봤습니다. 최신 시험 자료가 빠져 있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나를 봤습니다. 이 평가서는 관련 부서의 공식 검토를 마친 문서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국이 제출한 저온 운용 보안 보고서가 왜 여기 없냐고 했어요. 담당자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명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나는 그 손가락을 보며 이 사람이 내 질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들었다면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걷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문 쪽을 봤는데 보안팀 직원이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출입증 반납을 요청했는데 이미 반납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노트북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이 없다고 했어요. 이미 지난번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가방을 봤어요. 나는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정식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이었는데 정식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 사이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방 끈을 잡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을 나온 건 서명 없이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이 받았어요.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평가서에 최신 자료가 삭제돼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경력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마이클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간부들 이메일을 봤냐고 했는데 내가 이전에 보여줬던 자료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봤다고 했습니다. 독일 일정 지연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이메일이었어요. 마이클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나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 잠수함 결함을 축소 보고했던 기록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그 기록을 꺼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찼는데 이번엔 재킷이 두꺼웠습니다. 청문회장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 쪽에 국방부 차량이 서 있었어요. 나는 그 차량을 봤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기자 연락처를 열었는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원본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기 시작했을 때 차량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뜬 건 차량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걸음을 이어갔어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의회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명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해군 지휘소 번호였는데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북극해 훈련구역에서 잠수함이 교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주전원 고장이라고 했어요. 승조원 명단을 요청했는데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명단이 넘어왔어요. 나는 화면을 내려가며 이름을 읽었는데 중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데니얼이었어요. 내 남동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2번 읽었어요. 두 번째 읽었을 때도 같은 이름이었는데 그게 실제라는 게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류 상사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내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의회 방향이 아니라 해군 지휘소 방향이었어요. 지휘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고 키보드 소리도 없었으며 그 침묵이 상황이 나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앙 화면에 북극해 훈련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잠수함 마지막 신호 위치가 찍혀 있었는데 그 위를 얼음 두께 정보가 덮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두꺼웠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며 구조함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나를 봤어요. 악천후 때문에 접근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일정하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그 얼굴에서 읽었어요. 지연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화면을 봤어요. 대답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본다는 게 숫자가 좋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화면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구조함이 현재 위치에서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수함 안예비 전력 잔량과 그 시간을 대입하면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 해군 지원 요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나를 봤는데 이번엔 화면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보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보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내려온 건지 그 낮음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장성을 찾았습니다. 지휘소 안쪽 방이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나는 두드리지 않고 열었습니다. 장성이 나를 봤어요.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가 들어온 방식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굳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말했어요. 인근 연합훈련 중인 한국 구축함에 즉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성이 말했어요. 독일 계약 논란이 진행 중인 시점에 한국 해군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조 지연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성이 나를 봤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읽기 어려웠는데 그가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드는 걸 보면서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교신이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구축함 쪽이었습니다. 나는 지휘소 중앙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잠수함 위치가 아직 같은 곳에 있었는데 예비 전력 잔량 숫자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항로를 틀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수중 탐색 장비 투입 준비 중이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37분이었어요. 비상부상 가능 지점이 전송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기까지 37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좌표가 찍혔고 잠수함 위치 표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휘소 안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 것인지 옆 사람의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잠수함이 얼음을 깨고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연결된 건 잠수함 부상 확인 직후였어요. 데니얼 음성이 확인됐다는 보고가 막 들어온 참이었는데 나는 그걸 마이클에게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받자마자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는데 전화 너머에서 느껴졌습니다. 나는 데니얼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지휘소 창밖으로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참 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 함장이 누구냐고 했어요. 한국 함장 이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휘소 당직 장교가 교신 기록을 열었는데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나는 그걸 메모했고 아버지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소를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언론 쪽에서 연락이 와 있었는데 원본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어요. 얼마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잠수함 구조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발표문을 읽으며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캐나다의 독자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구축함이 수중 탐색 장비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37분이라는 숫자도 없었어요. 나는 발표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두 번째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소환 연락이 온 건 발표가 나고 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이번엔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청문회 증언을 철회하라는 말이 첫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았습니다. 데니얼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이클이 바로 받지 않았어요. 3번 만에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는 증언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함정이 구조 기록을 보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말을 이었어요. 교신 기록과 탐색 장비 투입 시각, 비상 부상 가능 지점 전송 시각이 전부 담긴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함장이 직접 보낸 거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그걸 들으며 아버지가 그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언제 받았느냐보다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짧았는데 그 짧음 안에 결정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청문회가 몇 시간 뒤라고 했어요. 마이클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청문회장에 도착한 건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사람이 많았으며 카메라가 보였어요. 나는 자료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입구 쪽에서 2사람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국방부 소속이었어요. 나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가 신분증을 받아들고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나는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신분증을 돌려받지 않은 채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지하는 손이 팔에 닿았는데
그 순간 청문회장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군복이었는데 현역 시절 것이었어요.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었는데 나는 그 훈장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서는 순간 입구 쪽 두 사람이 멈췄어요. 마이클은 나를 보지 않고 청문회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두꺼웠는데 나는 그게 한국 함정의 구조 기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증인석 앞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팔에 닿은 손이 언제 떨어졌는지 느끼지 못했어요. 마이클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가슴의 훈장들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소리 없이 내려놓았는데 그 동작이 느렸습니다. 청문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의원 한 명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캐나다가 지키려 한 것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관료들의 체면이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 것 같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화면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원본 일정표였는데 화면에 두 자료가 나란히 올라가는 순간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캐나다가 스스로 초기 슬롯을 버렸다는 게 두 일정표 사이의 간격으로 보였는데 그 간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읽히는 사람이 방청석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지휘부가 지원 요청을 42분간 보류한 통신일지가 아직 가방 안에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통신일지를 꺼낸 건 마이클의 증언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펼치며 화면 쪽을 봤는데 일정표 2개가 아직 나란히 떠 있었어요. 의원 한 명이 숫자를 짚으며 질문하고 있었는데 정부 측 대리인이 대답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느린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통신일지를 화면에 추가했습니다. 지원 요청 보류 시각과 한국 구축함 항로 변경 시각이 나란히 찍혀 있었는데 두 숫자 사이 간격이 42분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의원 한 명이 정부 측 대리인에게 이 간격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물었어요. 대리인이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측이었어요. 의장이 연결을 승인했고 화면 한쪽에 얼굴이 나타났는데 독일 협상 책임자였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게 사전에 조율된 출석인지 아닌지를 따졌는데 그가 말을 시작하자 그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는 추가된 8척 때문에 캐나다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인정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말이 더 있었습니다. 자국과 기존 고객의 안보 수요를 우선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청문회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정부 측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이 약속을 뒤집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꺼냈습니다. 캐나다 협상단 내부 문서였어요. 독일 측 경고 문구가 삭제된 버전과 원본이 나란히 있었는데 삭제된 버전이 총리에게 보고됐던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두 문서를 올렸어요.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게 한눈에 보였는데 의원 한 명이 그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정부 측 대리인을 봤습니다. 대리인이 말을 시작했는데 멈췄어요. 다시 시작하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그 사이에 거제에서 영상이 들어왔어요. 지휘소 화면 한쪽에 뜬 게 아니라 청문회장 중계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연결한 건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 부두였어요. 착공식이었는데 선체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카메라가 현장을 넓게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보였어요. 단상 앞이 아니라 현장 옆이었는데 기자가 다가가며 뭔가를 물었고 강민석이 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계약 순서를 돈이나 외교 압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마이크가 잡아냈습니다. 청문회장 안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총리 측에서 청문회 중단을 요청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의장에게 쪽지가 전달됐는데 의장이 그걸 읽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중단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방청석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따라 일어섰어요. 구조된 승조원 가족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숫자와 일정표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나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차관이 자정의 현관 앞에서 했던 말이 담긴 것이었는데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청문회장 안을 한번 봤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재생했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비공개 접촉을 맡아달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복직을 보장하겠다는 말이 뒤따랐으며 청문회장 마이크가 그 목소리를 방청석까지 전달했습니다. 재생이 끝났어요. 대리인이 서류 정리를 멈췄습니다. 의원들이 서로를 봤는데 말이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어요. 거제 착공식 영상이 아직 한쪽에 떠 있었는데 선체 구조물이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겠다고 발표한 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나는 그 발표를 지휘소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확인했는데 발표문을 읽으면서 강민석이 현장 옆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계약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했던 말이었는데 총리가 거제에 도착했을 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를 생각하며 발표문을 덮었어요. 거제행 비행기 안에서 총리 보좌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자리에서 창밖을 봤는데 구름이 두꺼웠어요. 보좌관이 펼쳐놓은 자료는 추가 투자안이었는데 숫자가 컸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생각했는데 생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인천에서 환승하는 동안 총리가 보좌진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공항 라운지였는데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불렸는데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좌관들이 자료를 돌려가며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무거웠어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격을 더 높이고 현지 생산 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이 방문에서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했는데 말하기 전에 총리가 이어갔어요. 독일 일정이 밀린 만큼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라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회라는 표현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캐나다 쪽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회의실은 지난번과 같았는데 달랐어요. 테이블이 같은 자리에 있었고 창문으로 부두가 보였으며 크레인 소리가 유리를 통해 들렸는데 벽면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국기들이 걸려있던 자리에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연도별로 정리된 설계, 착공, 인도일이었는데 빈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일정표를 보면서 총리 옆에 섰어요.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는데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안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강민석이 총리를 보며 듣고 있었는데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추가 투자 규모를 말했어요. 숫자가 컸는데 강민석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 조정 조건이 나왔을 때도 같았어요. 총리가 말을 마쳤는데 강민석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벽면 일정표 쪽을 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캐나다가 처음 제안받았던 초기 4척의 슬롯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일정표 안에서 찾으려 했는데 찾기 전에 강민석이 말했어요.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기 4척의 슬롯은 이미 다른 국가 일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총리 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가격을 더 지불하면 순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민석이 보좌관을 봤어요. 돈을 더 준다고 먼저 계약한 국가의 함정을 밀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장이 짧았는데 보좌관이 다음 말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보좌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시장 규모와 양국 외교 관계를 언급했는데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나는 그 순간 강민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회의가 중단될 것 같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총리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다시 가격 협상용 카드로 만들면
남은 가능성까지 잃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내 것이 맞는지 싶을 만큼 낯설게 들렸어요. 총리가 나를 봤습니다. 보좌관도 봤어요.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는데 비밀 합의서였어요. 복직과 면책을 보장하는 조건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걸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는데 크레인 소리만 유리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강민석을 봤어요. 그는 나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캐나다가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다고 했어요. 공개 사과였는데 총리 앞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강민석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자료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즉시 건조가 아닌 후순위 슬롯 배치안이었는데 정비와 훈련 협력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읽고 나서 총리를 봤습니다. 총리가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창밖 부두에서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선체 구조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유리를 통해 낮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료 안에 캐나다가 처음 제안받았던 슬롯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처음부터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서명식은 오전에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테이블 위에 협정 문서가 놓여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 협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교육, 부품 지원, 정비체계 구축, 후속 생산분 도입, 항목들이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항목들 사이에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안받았던 가격이 없었어요. 처음 제시됐던 인도 시점이 없었고 초기 4척의 슬롯이 없었으며 캐나다가 가장 앞선 순서에 있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명이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나는 서명란 앞에서 펜을 잡으며 조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공개 일정표였어요. 책임을 숨기지 않는 일정표를 조건으로 복귀를 수락했는데 그 조건이 이 협정서 안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서명했어요. 플래시가 또 번쩍였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거제에서 진수식이 열린다는 연락이 온 건 서명식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다른 국가 잠수함이었습니다. 캐나다 자리를 대신 채운 계약 중 첫 번째였는데 나는 그 연락을 받으며 마이클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았습니다. 진수식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가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언제 결심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거제 부두에 도착한 건 진수식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있었는데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고 부두 바닥이 단단했으며 크레인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는 그 사이에서 마이클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부두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물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어요. 민간인 차림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강민석이 다가온 건 진수식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나는 그가 오는 걸 봤는데 마이클은 아직 물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옆에 서자 마이클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했어요. 전에 한 말이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를 따라오던 나라라고 했던 말이라고 했어요. 강민석이 마이클을 봤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지 않았는데 그 동작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말했어요. 승패가 아니라 약속을 먼저 믿어준 순서대로 배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는데 마이클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이 물로 내려가는 장면이었는데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선체가 수면에 닿는 순간 물보라가 일었고 주변에서 박수가 나왔으며 부두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나는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화면에 담으려다가 멈췄어요. 담아두는 것보다 보는 게 맞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물 위로 내려앉은 잠수함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난번 한국 잠수함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빠른 건조가 곧 좋은 잠수함은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조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어요. 한 문장을 추가해야 했는데 어떻게 쓸지를 거제에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은 나라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라고 썼어요. 문장을 읽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캐나다가 뒤늦게 되찾은 것은 계약이지만 영원히 되찾지 못한 것은 가장 앞선 시간이었다 라고 적었는데 쓰고 나서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아래로 바다가 보였는데 멀리 어딘가에 거제가 있었고 그 부두에서 오늘 내려간 잠수함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 캐나다 이름은 없었어요.